일본 CEO가 경험한 충격적인 반전, 평생 따라쟁이 나라로 무시했던 한국의 놀라운 실체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도쿄타워가 보이는 사무실에서 우월감에 젖어 있던 그는 서울에서 마주한 현실과 갑작스러운 쓰러짐으로 경험한 한국 의료진의 탁월한 실력, 그리고 첨단 의료 시스템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시장을 장악한 한국 기업들의 위상을 직접 확인하며 충격을 감추지 못한 그는 결국 내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며 솔직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세계 질서가 바뀐 현실을 직접 목격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을 고민하게 된 일본 기업가의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공개합니다. 저는 42층에 있는 제 사무실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도쿄 전체가 한눈에 보이고 있었거든요. 맑은 날에는 멀리 후지산도 보였습니다. 그 산은 저에게 일본의 강인함과 아름다움을 상기시켜주고 있었어요. 마치 제 회사처럼 말이죠. 제 이름은 타나카 히로시입니다. 저는 일본의 큰 건설회사 CEO였어요. 우리 회사는 전 세계의 거대한 건물들을 짓고 있었죠. 사람들은 제 뒤에서 저를 황제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제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제가 모든 것이 완벽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죠. 매일 아침은 똑같았어요. 정확히 7시 15분에 블랙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7시 30분에는 제 비서가 경제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건설 프로젝트들을 확인하고 있었죠. 이런 일상이 30년 동안 계속되고 있었어요. 저는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을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제 비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사무실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야마다, 우리 회사 최고의 엔지니어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야마다는 내일 저와 함께 미얀마로 가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곳에는 아주 중요한 건설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야마다를 대체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인사팀장이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깨끗한 책상 위에 서류 폴더를 올려놓고 있었죠. 저는 그 폴더를 열고 싶지도 않았어요. 누구죠? 제가 물었습니다. 이민호라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본사로 옮겨온 한국인 엔지니어예요.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그녀가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혼자 남자 드디어 폴더를 열었습니다. 이민호의 정보를 빠르게 훑어보고 있었어요. 그래요, 좋은 학교를 나왔고 성적도 좋았으며 여러 언어도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는 한국인이었어요. 폴더를 닫고 창밖으로 도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햇빛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제 회사 같은 일본 기업들이 만든 빌딩들이었죠. 한국, 저는 혼자 생각하고 있었어요. 항상 따라가기만 하고 결코 앞서지 못하는 나라. 이것이 제가 항상 믿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일본은 최고였고 미국과 유럽은 우리와 동등했죠. 하지만 한국은 그저 일본을 따라하려는 동생 같은 나라였어요. 비슷한 제품을 만들지만 우리만큼 좋지는 않았죠. 그들은 일본을 모방하려 애쓰지만 결코 일본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여행 가방을 아주 조심스럽게 싸고 있었어요. 각 셔츠를 완벽하게 접고 세면 도구를 정확히 올바른 자리에 배치하고 있었죠. 아내가 문간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어요. 그녀는 항상 제가 무언가 걱정하고 있을 때 알아차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중요한 일은 아니라고, 그저 미얀마로 함께 갈 사람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야마다가 아프고 대신 한국인 엔지니어가 가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게 문제인지 물었습니다. 물론 아니지,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회사가 우선이니까. 잘 해결할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저는 계획이 바뀌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특히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과 여행하는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제가 존중하지 않는 나라에서 온 사람과 말이죠. 방콕 공항의 밝은 불빛이 제 눈을 아프게 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도쿄에서 출발한 비행기에서 막 내린 참이었고 미얀마 양곤으로 가는 다음 비행기를 타기 위해 3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 이민호는 저보다 몇 걸음 뒤에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가 여행 서류를 아주 능숙하게 처리하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씨가 저에게 탑승권을 들고 다가왔어요. 그는 기다리는 동안 특별 라운지에서 쉬고 싶은지 물어보고 있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따라 고급스러워 보이는 입구로 향했습니다. 방콕 환승공항에서 저는 라운지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제 일본 여권을 보여주며 프리미엄 라운지 이용을 요청했지만 직원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라운지는 특정 항공사와 협력된 고객이나 아세안 국가 및 한국 여권 소지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일본 여권 소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던 이민호 씨는 한국 여권을 제시하며 라운지로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직원은 그에게 환영 인사를 건네며 거의 확인도 하지 않고 통과시켰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며 같이 다른 라운지에서 기다릴지를 물었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좋은 라운지를 이용하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가 알아차리지 않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라운지를 떠나 걸어가면서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한국 여권이 일본 여권보다 더 우대받다니? 이건 말도 안 돼. 제 머릿속에는 일본이 항상 더 중요한 나라라는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양곤 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저는 긴 외국인 입국 심사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켜져 있었지만 긴장감에 땀이 흐를 정도였습니다. 반면 이민호 씨는 한국인과 아세안 국가 전용 통로로 안내받아 몇 분 만에 심사를 마쳤습니다. 저는 1시간 넘게 기다리며 심사관의 여러 질문에 답해야 했습니다. 밖에는 회사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얀마인 젊은 운전기사는 이 씨를 보자 무척 신이 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이 씨가 한국에서 왔는지 물어보고 BTS라는 한국 음악 그룹에 대해 뭔가 언급하고 있었어요. 이 씨가 한국어로 뭔가 대답하자 운전기사도 서툴지만 한국어로 대답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기사에게 한국어를 할 줄 아느냐고 물었어요. 그는 미얀마에서 인기 많은 한국 TV 프로그램과 음악을 통해 배우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씨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그는 멋진 정장을 입고 키가 크고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그는 제가 이전에 만났던 항상 일본 비즈니스맨을 모방하는 것 같던 한국 비즈니스맨들과는 달랐어요. 저희가 양곤의 분주한 거리를 지나는 동안 저는 또 다른 불편한 점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삼성, 현대, LG 같은 한국 회사들의 거대한 광고판이 곳곳에 있었거든요. 일본 브랜드 이름을 찾으려면 정말 열심히 봐야 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아시아 전역에 일본 제품이 넘쳐났었는데 이제는 한국 제품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호텔에서도 더 많은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프론트 데스크 직원이 이 씨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자 즉시 더 좋은 방과 무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어요. 제 체크인도 괜찮았지만 특별한 대우는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이 씨에게 모든 한국 손님이 이런 좋은 대우를 받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는 한국 기업들이 미얀마의 성장에 많은 돈을 투자했고 한국 TV 프로그램과 음악 덕분에 현지 사람들이 한국을 정말 좋아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저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침대에 앉아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세상이 제가 항상 믿어왔던 것과는 매우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실제 상황을 한 번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미얀마 정부 관계자들과 만났어요. 저는 30년 동안 국제 비즈니스를 해왔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자기소개를 하자 관계자들은 이 씨에게 따뜻하게 인사한 다음에야 저에게 기본적인 예의만 갖추고 있었어요. 발표 중에도 그들은 이 씨가 말할 때 흥미롭게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본식 효율적인 건축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예의 바르게 듣고는 있었지만 별로 신이 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씨가 환경에 더 좋은 한국식 건축 방법을 제안했을 때는 그들이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며 호응하고 있었죠. 한 관계자는 이 씨에게 미얀마가 한국처럼 발전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단 한 세대 만에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로 변한 것처럼요. 그는 한국이 미얀마 같은 나라들에게 따라갈 길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충격을 받고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아시아 비즈니스 세계에 대한 모든 것이 제 주변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미얀마 여행 3일차에 저희는 양곤 외곽에 있는 거대한 건설 현장을 방문하고 있었어요. 날씨가 정말 더웠습니다.
아침 일찍이었는데도 제 셔츠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차 때문이기도 했지만 주로 제가 보고 있던 모든 것들이 제가 항상 믿어왔던 것들의 의문을 품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어디를 보든 뭔가가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도전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건설업에서 일해온 영국인 현장 관리자는 저보다 이 씨에게 조언을 자꾸 구하고 있었죠. 현지 엔지니어들은 일본 건축 기준이 아닌 한국 건축 기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현장에 있는 기계들 대부분에도 한국 회사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씨가 제게 괜찮으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창백해 보인다고 말하고 있었죠.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아침부터 배가 아프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다른 음식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무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건설 현장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기초공사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을 결정해야 했죠. 저는 일본식 방법을 사용하고 싶었어요. 꼼꼼하고 철저하고 안전한 방법이었죠. 이 씨는 공손하게 시간과 자재를 절약할 수 있는 새로운 한국식 방법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인 관리자는 제게 한국식 방법이 동남아시아 전역의 비슷한 집안 조건에서 잘 작동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는 베트남과 태국에서 성공적으로 이 방법을 사용한 여러 한국 회사들을 언급했습니다. 저는 우리 회사가 60년의 경험이 있고 우리 방식은 검증되었다고 주장했어요. 이 씨는 부드럽게 미얀마의 집안 유형과 우기가 만드는 특별한 문제들을 한국식 접근법이 특별히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지며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의 통증이 훨씬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마치 불타는 칼이 안에 있는 것 같았어요. 방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고 시야 가장자리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은 모든 것이 어두워지기 전에 이 씨가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병원방 냄새를 맡으며 눈을 떴어요. 이 씨가 제 침대 옆에 앉아 전화로 영어로 빠르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깨어난 것을 보자 안도한 표정이었어요. 그는 제가 어떻게 느끼는지 물어봤어요. 제 목소리가 약하게 들리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이 씨는 제가 건설 현장에서 쓰러졌다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의사들은 충수염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병원에 최상의 장비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통증은 여전히 있었지만 전보다는 덜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이 낯선 나라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저는 일본 밖에서 심각하게 아픈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미얀마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는 생각이 저를 두렵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는 한국의 최고 병원에 있는 전문의와 화상 통화를 주선해 놓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한국의 도움에 반대하기도 전에 태블릿 컴퓨터가 제 앞에 놓여 있었어요. 화면에는 진지해 보이는 한국인 의사가 있었는데 그는 완벽한 일본어로 저에게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증상에 대해 자세한 질문을 하고 제 검사 결과를 확인한 다음 미얀마 의사와 영어로 짧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한국인 의사는 제가 충수염이 아니라 염증이 생긴 담낭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치료 방법이 달라야 한다고 설명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개요를 알려주고 있었어요. 몇 시간 내에 저는 통증을 훨씬 덜어주는 새로운 약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 씨는 한국인 의사가 저를 불필요한 수술에서 구해냈다고 말했어요. 미얀마 팀은 그의 진단이 나오기 전에 제 충수를 제거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인 의사가 제 목숨을 구했을지도 모른다니. 이건 제 오래된 사고방식에 맞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씨에게 왜 저를 위해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물어봤어요. 여행 내내 그의 도움에 별로 고마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제 질문에 놀라는 것 같았어요. 그는 단순히 저희가 같은 회사 동료이고 제 건강이 프로젝트의 성공에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돕는 것이 그저 옳은 일이라고 덧붙였어요. 그의 솔직한 대답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양곤의 밤이 내리는 동안 저는 제가 육체적인 통증 이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그것은 제 확신들이 하나하나 무너지는 것을 보는 고통이었습니다. 제 평생 동안
저는 일본이 모든 면에서 한국보다 우월하다고 믿어왔어요. 이제 한국인 동료가 제가 가장 약해졌을 때 도와주기 위해 나섰습니다. 한국인 의사가 현지 의사들이 제공할 수 없는 전문 지식을 제공했어요. 제 병원 창문으로 보이는 거리에는 한국 브랜드들이 가득했습니다. 세상은 제가 항상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것이 저에게, 제 회사에게, 그리고 제가 믿었던 모든 것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닷새 만에 의사들이 퇴원해도 된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직 약했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제가 비행기를 탈 수 있을 만큼 회복되면 바로 도쿄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제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이 씨가 미얀마 프로젝트를 맡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양곤에서의 마지막 저녁, 이 씨는 현지 식당에서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어요. 그는 음식이 맵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며 주인이 그의 친구의 친구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의했어요. 호텔 방에서 식사하는 것에 지쳐 있었고 우리가 함께 겪은 모든 일들 후에 이 씨와 함께 있는 것이 편안하게 느껴지고 있었거든요. 식당은 멋졌지만 너무 화려하지는 않았어요. 밤하늘에 빛나는 쇠다곤 파고다라는 황금 사원의 아름다운 전망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두운 하늘을 배경으로 한 황금빛 첨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씨는 그곳이 7톤의 금박과 꼭대기에는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와 루비로 덮여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제가 그가 여기 전에 와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자 이 씨는 미얀마를 3번 방문했다고 설명했어요. 한국 기업들은 10년 넘게 미얀마에서 건설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곳에서의 한국의 강한 존재감에 놀라지 않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씨는 영어와 그가 알고 있는 미얀마어 단어들을 섞어 직원들에게 음식을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씨는 개인적인 질문을 해도 되는지 물어봤어요. 모든 일이 있은 후에 저는 그에게 솔직해질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여행 전에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물어봤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리더가 아닌 팔로워로 보고 있었어요. 한국이 일본의 방식을 따라하며 항상 한 걸음 뒤에서 스스로를 발전시켰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된 경제와 문화로서의 일본의 위치는 결코 도전받을 수 없다고 믿고 있었어요. 이 씨는 화를 내거나 자랑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나이대의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을 그런 식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는 역사적으로 일본이 정말 많은 면에서 한국의 모델이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상황이 변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이 씨는 일본이 이미 잘하고 있는 것을 계속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동안 한국은 생존하기 위해 스스로를 계속 재창조해야 했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그들의 조건에서 이미 자리 잡은 일본 브랜드들과 경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접근 방식을 찾았다고 했어요. 우리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저를 위한 부드러운 죽과 이 씨를 위한 더 흥미로운 요리들이었어요. 우리는 몇 분 동안 조용히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이 씨가 흥미로운 말을 했어요. 그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 엔터테인먼트, 대중문화가 순수한 경제력만으로는 결코 열 수 없었던 문을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 같은 나라의 사람들은 한국 제품을 단지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감정적인 연결을 느끼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제가 본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TV 프로그램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운전기사, 이 씨가 한국인이라서 방을 업그레이드해준 호텔 직원들, 한국의 발전을 자국의 모델로 여기는 정부 관계자들. 저는 일본이 우리가 경주하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이 경쟁에서 졌다고 말했어요. 이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한쪽만 이길 수 있는 경쟁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일본은 여전히 엄청난 존경을 받고 있지만 아마도 일본 기업들은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식당을 나서면서 저는 내면에서 무언가 변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저는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그로부터 깊은 영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배울 만큼 겸손하다면 여기에 교훈이 있었어요. 다음 날 도쿄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생각할 시간을 많이 주었습니다. 남중국해 상공 어딘가에서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고 있었어요. 저는 비행기 창문 밖으로 아래에 있는 솜털 같은 흰 구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저는 일본이 리더이고 한국이 팔로워라고 믿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제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동안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자신만의 길을 찾았어요. 그들은 단지 일본의 모델을 따르지 않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의 기술, 대중문화, 비즈니스 접근 방식,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친구를 만들어주고 아시아 전역에서 문을 열어주었어요. 만약 우리 회사가 미래에 성공하려면 우리는 단지 항상 해오던 방식대로 일을 계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배우고 적응해야 했어요. 저는 통로 건너편에서 조용히 노트북으로 일하고 있는 이 씨를 흘끗 보았습니다. 저는 그를 깊이 존경하게 되었어요. 그의 빠른 판단력이 아마도 제 목숨을 구했을 거예요. 그의 지식은 우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절함은 제 편견이 단지 그것 오래된 정보에 기반한 불공정한 판단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비행기가 도쿄로 하강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변화해야 했고 제가 그 변화를 이끌 것이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인재를 인정하는 것이었고 이씨부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도쿄의 스카이라인이 익숙하고 편안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떠났을 때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 눈이 열렸고 이제 저는 다른 사람들도 제가 본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야 했어요. 미얀마에서 경험한 모든 일 후에 회사 본사에서의 월요일 아침은 정말 이상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익숙한 환경, 조용한 사무실, 완벽한 질서, 모두가 일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이제는 강점이 아니라 문제점처럼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의 모든 고위 리더들과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그들이 회의실로 들어올 때 저는 그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제가 미얀마에서 병원에 간 일에 대해 들었던 거죠. 저는 와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건강이 좋아지고 있다고 전했어요. 하지만 제 건강 때문에 회의를 소집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테이블 주변의 각 사람을 바라보며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 회사가 그리고 아마도 일본 자체가 우리가 너무 편안해서 알아차리지 못했던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이죠. 미얀마에서 본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한때 일본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장에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곳곳에 있었는지요. 한국 TV 프로그램과 음악이 어떻게 개양 이야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한국 기업들의 도움이 되는 호의를 만들어냈는지요. 미얀마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을 개발 모델로 올려다보고 있었는지요. 저는 제 경험을 나누면서 공항에서의 특권부터 병원 이야기까지 임원들의 표정이 혼란스러움에서 걱정으로 바뀌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회사가 전통적인 일본 방식으로 전설적인 품질과 신뢰성으로 성공해왔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완벽하게 만드는 동안 세상은 우리 주변에서 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객들이 더 이상 묻지 않는 질문에 답하고 있었어요. 재무 담당 임원은 우리 회사가 아직도 좋은 돈을 벌고 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저는 동의했지만 이것이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아시아 전역의 다음 세대 의사 결정자들은 더 이상 자동적으로 일본에서 해결책을 찾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한국, 중국 또는 서구의 접근 방식에도 똑같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략 담당 임원이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어봤어요. 저는 큰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국제 전략을 완전히 다시 생각하고 싶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민호 씨를 아시아 시장 개발 이사로 승진시켜 직접 저에게 보고하게 하고 싶다고 했어요.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최근에 본사로 옮겨온 한국인 직원을 이사급으로 승진시키는 것은 우리 회사 구조의 큰 변화였거든요. 저는 이 씨가 미얀마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설명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우리가 놓친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였죠. 기술적 우수성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요. 우리는 봉사하고 싶은 시장과 문화적으로, 감정적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회의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토론하면서 몇 시간 동안 계속되고 있었어요. 일부 임원들은 변화에 저항했고, 다른 이들은 조심스럽게 새로운 방향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우리는 국제 비즈니스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의 틀을 세웠어요. 그날 저녁 저는 이 씨를 제 사무실로 초대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승진 소식에 놀라고 있었어요. 그가 왜 자신을 선택했는지 물었을 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 혼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을 그가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는 세상을 우리가 바라는 대로가 아닌 실제 그대로 이해하는 리더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6개월 후 저는 회사의 연례전략회의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제 뒤에 있는 화면에는 우리의 새로운 조직 구조가 보이고 있었어요. 더 다양하고 더 유연하며 여러 다른 나라와 배경을 가진 리더들로 이루어진 구조였죠. 이 씨의 팀은 이미 베트남과 태국에서 2개의 주요 계약을 따냈는데 이는 우리의 옛 접근 방식으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저는 모인 관리자들에게 변화의 시기에 가장 큰 위험은 변화 자체가 아니라 어제의 사고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제 국제 비즈니스에서 문화적 다양성과 현지화 전략을 중심으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단순히 일본식 방법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포함하고 현지에 일하는 방식을 존중하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미얀마에서의 경험이 단순한 건강 위기가 아니었다고 말했어요. 그것은 명확한 순간이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필요했던 순간이었죠. 세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성공은 우리의 관점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명확히 보기 위해 눈을 여는 것에 달려 있었습니다. 나중에 제 사무실 창문에서 저는 도쿄의 일몰이 도시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은 미얀마로 떠났던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나이 들어 보였지만 더 명확한 시야를 가진 사람이었죠. 앞으로의 길은 확실하지 않았어요. 일본은 더 이상 아시아에 의심할 여지 없는 리더가 아닌 세상에서 새로운 자리를 찾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우리의 전통적인 정체성에 도전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했어요. 하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단지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제 오래된 세계관이 깨진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이 씨의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저녁 식사 시간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싱가포르 프로젝트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듣고 싶었거든요. 그가 동의한 후 저는 그에게 타나카 상이 아닌 히로시라고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내려놓으면서 저는 제 가장 위대한 여정이 국가를 가로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제 자신의 제한된 관점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 말이죠. 그리고 모든 의미 있는 여정처럼 그것은 저를 영원히 변화시켰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특별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